아빠가 내게 준 용돈을 엄마가 가로채 써온 사실이 드러났다. 아빠는 워커홀릭으로 홀로 해외 출장 중이고 집에 돌아오는 건 연말연시 정도다. 그래서 대부분의 시간을 엄마와 단둘이 지냈다. 무난한 성격의 엄마는 금전적으로도 어려움이 없었기 때문에 쇼핑을 즐기거나 친구들과 밥을 먹으러 갈 때도 많았다. 내가 대학에 붙고 나서 자취를 하고 싶다고 말했을 때 아빠는 전화로 엄마한테 용돈 받아서 지낼 수 있게 해주마 라고만 말했다. 홀로 해외 출장을 할 정도로 능력 좋은 아빠 덕분에 어릴 때부터 돈에 어려움 없이 자랐었다. 하지만 연말이 되자 엄마는 갑자기 요즘 아빠 일이 많이 어렵대. 미안하지만 학비밖에 못 해줄 것 같구나 라고 말했다. 지금까지 아빠의 일이 어려워졌다는 말을 들어본 적 없었기 때문에 엄마가 그 말을 했을 땐 솔직히 깜짝 놀랐다. 순간 대학을 포기해야 하나? 라는 생각도 잠시 들었다. 하지만 스스로 학비와 생활비를 벌면서 공부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학비를 지원해 주시는 것만 해도 감사했으므로 대학에 입학하기로 했다. 대학에 입학하자마자 먼저 생활비를 벌기 위해 아르바이트부터 찾았다. 다행히 바로 좋은 알바 자리를 찾았고 다른 알바생들도 더할 나위 없이 좋은 사람들 뿐이었다. 알바생 중에는 장기간 일해온 사람도 있었고 나처럼 생활비를 벌기 위해 열심히 일하는 사람도 있었다. 일과 공부를 병행하기 좋은 알바 자리였다. 음식점 알바였기 때문에 무료로 식사 제공이 가능한 점도 내게 큰 도움이 되었다. 가게 점장님은 이 가게는 대학 근처에 있어서 옛날부터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학생들이 많이 일하러 왔지. 난 이 친구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네 라고 말씀하셨다. 학비는 부모님이 내주셨지만 생활비와 식비, 그 외 잡비는 내가 벌어서 써야 했기 때문에 나는 주로 휴일이나 저녁 시간대에 일해서 돈을 벌었다. 저녁엔 알바를 하고 낮엔 학교에서 공부를 했기 때문에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지만 문제없이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었다. 또한 같이 일하는 사람들 모두 좋은 분들이었기 때문에 오래 일할 수 있었다. 아빠는 고액의 연봉을 받으셨지만 나는 그다지 욕심이 없었다. 때문에 엄마처럼 자주 쇼핑을 하지도 않았고 음식도 가리는 것 없이 뭐든 잘 먹는 편이어서 저렴한 편의점 도시락이나 동네 식당에 가서 먹곤 했다. 이러한 내 성격도 어려움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이유 중 하나였다. 그런 생활을 보내던 나는 연말이 되어 부모님 집에 돌아갔다. 때마침 아빠도 집에 돌아오는 날이었기 때문에 오랜만에 가족 모두가 모이게 되었다. 내가 먼저 집에 도착했고 그 다음 아빠가 오셨는데 아빠는 오시자마자 내게 용돈은 충분하니? 부족하면 더 올려줄게 라고 했다. 나는 멀뚱히 아빠를 쳐다봤다. 처음엔 무슨 말을 하는 건지 몰랐다. 하지만 아빠의 해외짐과 많은 양의 선물들을 보고 나니 정말 아빠 일이 힘들어진 게 맞는지 의심이 들었다. 아빠는 옛날부터 집에 돌아올 때마다 많은 양의 선물을 사오셨다. 그 중에는 별로 마음에 안 드는 선물도 있었지만 그런 건 이웃들에게 나눠주면 그만이었기에 아빠는 신경 쓰지 않고 아빠 마음에 드는 선물들을 사오시곤 했다. 내 옆에 있던 엄마는 어쩔 줄 몰라 하고 있었다. 용돈을 받아본 적 없는 나는 솔직하게 용돈을 받은 적이 없는데요? 라고 말하는 순간 아빠가 무서운 얼굴로 엄마를 노려봤다. 이게 대체 무슨 말이야? 용돈 주라고 내가 송금한 돈은 다 어쨌어? 아빠는 목소리를 내리깔고 말했다. 이럴 수가. 알바를 하며 재밌는 친구들도 많이 만났고 덕분에 친해진 사람들도 꽤 있었기 때문에 잘한 일이라고 생각은 하지만 솔직히 일과 공부를 병행하는 건 체력적으로 힘든 일이었다. 나는 어이없다는 얼굴로 엄마를 쳐다봤다. 그러자 엄마는 내가 잘못했어! 라고 말하며 나와 아빠 앞에서 무릎을 꿇었다. 엄마가 내 용돈을 가로채갔다는 사실을 알고는 나는 충격을 받았다. 대체 그 돈을 어디에 쓴 건지 설마 엄마가 바람을 피우고 있는 건가? 하는 생각도 했지만 결과적으로 바람을 피운 건 아니었다. 엄마는 여행과 맛집 탐방에 내 용돈을 마구 써버렸을 뿐이었다. 아무리 그래도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 본인을 위해 써버린 엄마가 이해되지 않았고 화가 나기는커녕 엄청난 허탈감이 들었다. 아빠는 해외 출장도 따라오지 않은 주제에 아들의 용돈까지 가로채다니. 이제 너에게 쓸 돈은 없어. 이혼해! 라고 버럭 소리친 후 눈이 오는 추운 날씨였음에도 엄마를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나는 아무 말도 못하고 그런 부모님을 바라만 보고 있었다. 엄마는 울면서 계속 현관문을 두드렸지만 이내 조용해졌다. 너무 갑작스러워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던 내게 아빠는 오히려 잘 됐어 라고 휘죽 웃으며
아빠는 내게 결혼하고 싶은 사람이 있다고 했다. 엄마는 위자료만 많이 쥐어주면 조용히 이혼해 줄 테니 오히려 잘된 일이라고 했다. 솔직히 이 말을 들었을 때 엄마를 내쫓은 지 몇 분도 안 돼서 태연이 이런 말을 하는 아빠의 행동도 믿어지지 않았다. 그 후 다사다난했지만 결국 부모님은 이듬해 초 이혼하게 되었고 친권은 아빠가 갖게 되었다. 그리고 그해 여름 아빠는 20살 연하의 부하 여직원과 결혼했다. 20살 연하라니 나랑 나이 차이도 별로 안 난다. 사랑에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지만 유부남인 아빠가 20살이나 어린 여자와 바람을 피웠다는 것은 조금 거북했다. 확실히 부부는 이혼하면 남남. 하지만 내게는 양쪽 모두 남이 아닌 부모였기 때문에 참 혼란스러웠다. 딱히 엄마가 싫어진 것도 아니었고 굳이 말하자면 일로 바빴던 아빠랑 사는 게 더 어색했다. 아빠는 해외 출장이 끝나면 고향집을 팔고 도심 근처에 신축 건물을 지어서 셋이서 함께 살자고 했다. 하지만 나는 싫다고 했다. 엄마가 될 사람이라고는 하지만 나이 차이도 얼마 안 나는 여자가 집안을 돌아다닐 생각을 하니 마음이 편치 않았다. 그리고 그 둘은 신혼일 텐데 그 사이에서 나는 방해만 될 게 뻔했다. 그리고 아빠의 재빨랐던 손절로 보아 아빠는 처음부터 이혼 후 재혼을 생각하고 있던 것이라 확신했다. 확실히 엄마가 한 행동은 용서받기 힘든 일이다. 아이의 생활비를 가로채다니. 누가 봐도 막장 부모의 행동이었다. 다행히도 내가 알바를 할 체력이 남아있었기에 망정이지 알바가 힘들어서 공부도 제대로 못할 가능성도 있었다. 그걸 알고도 엄마는 내 용돈을 가로채 자신의 유흥을 위해 모두 써버렸다. 하지만 아빠도 유부남인 주제에 나이 어린 여자에게 정신이 팔려 엄마가 문제를 일으키자 오히려 잘됐다고 집에서 내쫓아버렸다. 내가 엄마를 쫓아낼 명분을 제공한 것 같아서 왠지 속연치 않았다. 나는 오히려 잘됐어 라며 희죽 웃던 아빠의 얼굴이 증오스럽게 느껴졌다. 아빠는 이곳에 함께 살면서부터 내게 신경을 잘 써주긴 했다. 신혼인 만큼 신혼인 아빠가 왜 나와 함께 살고 싶어 하는지 그 의도는 알 수 없지만 어쩌면 계속 떨어져 지낸 만큼 함께 살고 싶었던 게 아닐까? 라는 생각을 했다. 하지만 이런 기분으로 아빠와 같이 살 마음은 들지 않았다. 알바를 관둔 나는 대학 졸업까지 아빠에게 받은 용돈으로 공부에만 전념할 수 있었다. 그리고 졸업 후 고향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서 자취를 시작했다. 엄마와는 가끔씩 연락을 주고받으며 지내고 있고 지금도 정말 미안하다며 사과를 하신다. 아들의 용돈을 가로채간 사실은 충격이었지만 애초에 그 돈은 내 돈도 아닌 아빠의 돈이었기 때문에 지금은 딱히 원망하는 마음 없이 잘 지내고 있다. 근데 아무리 그래도 충격적이긴 해. 아빠와도 연락하지만 서로의 개인적인 이야기보단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만 하다 끝나고 난다. 먼 훗날 시간이 흘러 다시 한번 가족의 연이 이어졌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든다. 나와 유미는 내가 고등학교 3학년 그리고 유미가 1학년일 때부터 사귀어 왔다. 내가 취업을 하게 되면서 좀 바빠지긴 했지만 그래도 데이트는 빼먹지 않았다. 그런데 사실 유미는 처음부터 상급 지각범이었다. 내가 알람을 끄고 자버렸어 라든가 나가려고 했는데 속이 좀 안 좋아져서 쉬는 중이야. 이런 식으로 변명하기 일쑤였다. 사실 연애 초반엔 이런 것도 다 귀엽게 보였고 나도 딱히 성격이 급한 편은 아니었기에 유미가 지각해도 거슬리지 않았다. 연애한 지 2년, 대학생이 된 유미가 혼자 살기 시작한 뒤로는 지각하는 횟수가 훨씬 더 늘어났다. 데이트 시간에 늦게 오는 건 일상이었다. 기다려도 안 오면 유미네 집까지 찾아가 유미가 나갈 준비하는 걸 기다리는 일이 자주 생겼다. 그래도 데이트하기로 했으니까 조금이라도 준비했을 거라고 다들 생각하겠지? 하지만 집에 찾아가면 유미는 막 일어나 헝클어진 머리에 티셔츠 차림으로 겨우 움직이기 시작한다. 미안, 어제 동아리 연습 때문에 피곤했었나 봐. 방금 일어났네. 라며 또 변명을 한다. 나는 벌써 해가 중천에 떴잖아. 얼마나 피곤했길래 이제 일어난 거야? 라고 웃어 넘길 뿐 한 번도 유미가 수상하다고 생각한 적이 없었다. 며칠 전에는 유미가 수족관에 가고 싶다길래 적당한 날짜를 정해 약속을 잡았다. 그리고 약속 당일 30분이나 기다렸지만 역시나 유미는 나타나지 않았다. 또 일어나 싶어서 짜증이 났지만 일단 유미네 집까지 가봤다. 뭔 일인지 초인종 벨이 안 울렸고 아마도 고장, 전화를 걸어도 받지 않았다.
여벌키를 받아둔 게 있었기에 문을 열고 안으로 들어가 야, 이 지각대장아, 일어나! 이렇게 불러봤지만 정정만이 돌아왔다. 아까는 몰랐는데 자세히 보니 남자 신발까지 놓여 있었다. 유미가 자취하게 되면서 와서 자고 간 적이 있긴 하지만 이건 아무리 봐도 내 신발이 아니다. 난 저런 신발은 안 신는다. 설마 했던 상황에 반신반의한 마음으로 침실 문을 열어봤더니 불을 켜놓은 채 유미가 자고 있었다. 처음 보는 금발 남자와 그것도 알몸으로 말이다. 이걸 어쩌나 싶어서 일단 다시 거실로 나갔다. 거실엔 다 마신 술병, 막 벗어던진 옷과 속옷이 널브러져 있었다. 증거를 확보하기 위해 유미의 휴대전화를 확인했더니 라인을 주고받은 내용이 나왔다. 바로 며칠 전에도 유미와 데이트를 했는데 나랑 데이트하기 직전에도 그놈과 만났던 건지 또 하자 이딴 내용의 대화가 있길래 전부 다 사진으로 찍어뒀다. 그러고 나서 어떻게 깨워야 골딱 먹일 수 있을까 곰곰이 고민하던 중에 유미의 조카가 놀러왔다가 두고 갔다는 물풍선이 생각났다. 마침 물풍선이 2개 있었기에 물풍선에 물을 가득 넣어 새근새근 잘 자고 있는 두 사람의 얼굴 위에서 터뜨려버렸다. 펑 하는 소리가 나면서 쏟아진 물이 두 사람의 얼굴 위로 쏟아졌다. 자다가 물벼락을 맞은 두 사람이 벌떡 일어났다. 이게 무슨 일이야? 나는 아직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두 사람 앞에 서서 여러분 좋은 아침입니다 라고 활기차게 인사했다. 그 자리에서 얼음이 된 유미, 살해라도 걸린 듯한 멍청이. 자기야, 그게... 자다가 갑자기 물풍선 세례를 받은 걸로 모자라 눈앞에 내가 서 있는 상황을 아직 이해하지 못한 유미가 더듬거리며 말했다. 옆에 있던 멍청이가 나한테 삿대질을 하더니 야 유미! 저 자식은 누구야? 뭐하는 놈이야? 그리고 당황한 유미가 얼떨결에 내뱉은 변명은 아, 그게... 우리 오빠야. 였다. 오빠래.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건 나보다 저 자식이 좋다는 뜻이겠지? 유미의 변명을 고지고대로 받아들인 바보는 형님이셨어? 죄송합니다! 라며 당황한 기색이었다. 오빠는 무슨... 남자친구거든? 남자친구! 네? 그럼 유미가 친오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건가요? 뭔 자다가 봉창 두드리는 소리야. 넌 머릿속에 어떻게 생겨먹었길래 그런 생각을 하냐? 어차피 이렇게 된 거 갈 때까지 가보자 싶었던 나는 그래, 내가 제 오빠야 라고 말하며 쌩긋 웃어 보였다. 넌 언제부터 내 동생 유미랑 이런 관계였어?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물어보자 저는 유미랑 유미 씨랑 같은 학교 학생인데요. 반년 전쯤에 얘가 사귀자고 하길래 그 뒤로 쭉 반년 전이라. 그렇군. 유미가 말도 안 되는 변명으로 지각을 더 많이 하게 됐을 때부터였네. 그때부터 이 멍청한 놈이랑 양다리 걸쳤다 이거지? 이제 다 부질없다 싶다. 그래? 그럼 내 동생 데리고 잘 살아봐. 이렇게 말하며 유미 쪽을 봤더니 유미가 민망하다는 표정으로 나를 보고 있었다. 아니, 형님하고 그런 사이인 거면 저도 좀... 유미가 한 새빨간 거짓말을 믿고 있는 멍청이를 보고 있자니 살짝 골려주고 싶은 마음이 들었다. 그러게, 오빠랑 여동생이 그렇고 그런 사이인 건 좀 징그럽지? 아니, 전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뭐, 나랑 유미가 서로 좋아했던 건 맞는데 지금 보니 그쪽을 더 좋아하는 듯하니 난 그만 손 뗄게. 내 말을 들은 멍청이는 아무 말도 못했다. 그럼 여동생아, 오빠 간다. 물장난 재밌었다. 땡큐. 난 물에 빠진 생쥐꼴이 된 유미와 얼간이를 뒤로 한 채 집을 나와버렸다. 몇 시간 후 유미에게 전화가 와서는 저기, 내가 잘못했어. 다시는 그런 짓 안 할게. 라며 사과했다. 응? 뭐가? 너 지금 근친상간 하겠다는 거야? 이렇게 장난을 쳤더니 유미가 소리를 지르며 발광했다. 듣자 하니
내가 간 뒤에 그 얼간이 놈에게 난 그런 거 납득 못해. 이런 말을 듣고 차였다고 한다. 다 자기가 한 거짓말 때문이니 이제 와서 오빠가 아니었다고 정정할 수도 없는 노릇이라 어쩔 수 없이 유미도 이별 통보를 받아들였다고 한다. 그 후 며칠 동안은 다시 시작하자며 유미에게 연락이 왔지만 매번 내가 오빠인 것처럼 굴었더니 자기도 결국엔 못 참겠는지 아, 진짜 그거 하지 말라니까. 이렇게 화를 내더니 요즘은 연락이 안 온다. 물폭탄으로 골탕 먹여주기도 했고 나보다 더 좋아했던 놈과 헤어지게 만들었으니 난 이 복수에 만족한다. 게다가 내가 모르는 사이에 유미는 아주 곤란한 상황에 처한 듯했다. 사실 나는 유미와 헤어졌을 때 마침 회사에서 타 지역 전근을 권유받았다. 당연히 좋은 조건이었다. 월급도 더 준다고 하고 살기에도 좋은 지역이라서 곧바로 승낙했다. 이렇게 나는 혼자서 새로운 곳에서 생활하게 됐는데 나와 유미의 사정을 알고 있는 고향 친구들에게 아주 재밌는 이야기를 들었다. 듣자 하니 유미가 양다리 걸쳤던 그놈이 헤어진 뒤에 친구들에게 유미가 오빠랑 근친상간을 한다는 소문을 퍼뜨렸고 그 소문이 엄청난 기세로 주변에 퍼졌다고 한다. 애초에 유미 입에서 나온 말이다 보니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었다니까. 이렇게 부정해도 아무도 믿어주지 않았던 것 같다. 오히려 지금까지 그 사실을 필사적으로 감춰왔다고 오해받아 주변 사람들이 아주 학을 뗐다고 한다. 사이 좋았던 친구들까지 그 사실을 알자마자 유미와 거리를 두게 되었고 결국 유미는 혼자 고립됐다. 소문이 불번지듯 퍼져나가 버린 거다. 결국 또 나에게 찾아와 부탁이니까 그런 거 아니라고 설명 좀 해줘. 이렇게 부탁을 했지만 애초에 근친상간이라는 말 나오게 한 건 너잖아. 이제 와서 뭘 어쩌라는 거야? 그리고 난 지금 그 동네에 살지도 않아. 전근 온 지역이 좋은 곳이라 매일매일 알차게 잘 지내고 있어. 그러니까 이제 연락하지 말아줄래? 어디로 이사 간 건데? 나도 거기 가서 살래. 이런 데서 이제 못 살아. 부탁이야, 나 좀 용서해주라. 이러면서 나한테 필사적으로 매달렸다. 기가 차서 웃음이 나올 것 같았지만 너도 이제 오빠 그늘에서 벗어나야지 라고 말하며 딱 잘라 거절했다. 나도 놀라울 정도로 아주 후련하다. 내가 의도한 것도 아닌데 알아서 자폭한 유미가 딱한 것 같기도 하고 자업자득인 것 같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 들지만 어쨌든 나한테 유리한 쪽으로 굴러갔으니 손 안 대고 코 풀었다는 느낌은 든다. 3년 동안 연애한 뒤 결혼한 남편은 자상하고 듬직하고 능력까지 있는 좋은 사람이다. 프로포즈를 받았을 때는 꿈인가 싶을 정도로 너무 기뻤다. 하지만 시부모님과 같은 건물 위아래 층을 쓰며 같이 살게 된 뒤로 많은 게 달라졌다. 어머니는 모든 집안일을 나한테 떠넘기셨다. 그것도 모자라 얘 지시야! 네? 나 어깨 좀 주물러 줄래? 저기 잠깐만 기다리실래요? 저 지금 설거지하는 중이라서요. 빨리 와서 주물러! 설거지 그깟 거 나중에 해도 되잖니! 라며 나를 부려먹기 바빴다. 안 그래도 집안일 하느라 바빠 죽겠는데 중간중간 시어머니 수발도 들어야 하니 일이 끝날 리가 없었다. 시어머니는 내가 손이 느려서 그런 거라며 식충이 취급을 했다. 내가 반발하지 않을 거라는 걸 알고 있던 시어머니는 보란듯이 나를 가정부 부리듯이 했다. 난 정신적으로도 육체적으로도 피폐해져 있었다. 매일 해야 하는 화장실 청소, 욕조는 하루에 2번이나 닦아야 했다. 설거지부터 시작해 구두 닦기, 배수구 청소, 매일매일 끝이 없다 싶을 정도로 일하는 동안 내 손은 몰라보게 거칠어졌다. 어머님, 저 장 좀 보고 올게요. 후딱 안 다녀오고 뭐하니? 다녀오면 화장실 청소부터 해! 우리 남편은 내가 이런 대우를 받고 있는 줄은 꿈에도 몰랐을 거다. 얘기한 걸 시어머니가 알기라도 하는 날엔 무슨 짓을 당하게 될지 모른다. 시어머니는 내가 장을 보러 갈 때마다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심부름을 시킨다. 숙주랑 당근 그리고 양배추. 어머님이 또 전화하셨네. 불길한 예감을 억누르며 전화를 받았더니 아니나 다를까 오는 길에 세탁소 좀 들렀다 오려무나. 6시 지나면 문 닫으니까 서둘러. 이렇게 말하고 전화를 끊어버렸다. 세탁소 문 닫기 딱 15분 전이었다. 일부러 이러는 게 뻔했지만 그렇다고 무시할 수도 없는 노릇이다. 이런 일이 자주 있는 걸 아는 세탁소 아주머니가 나를 걱정해 주셨다. 죄송해요. 문 닫을 시간에 와서. 뭘 그런 걸 신경 써. 그것보다 힘들지? 너무 참지 마. 그러다가 병나. 감사합니다. 우리 시어머니가 세탁소 아주머니 반만 닮았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수도 없이 했다. 한숨을 쉬며 가게를 나가려고 했을 때 또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다. 나간 김에 토마토도 좀 사오렴. 아까 갔던 그 마트 가서 사. 거기가 제일 싸니까. 네? 저기 어머니. 시어머니는 항상 자기가 하고 싶은 말만 하고 내가 뭐라고 하기 전에 전화를 끊어버리신다. 방금 그거 시어머니지? 힘들어서 어째? 나도 시댁에서 살면서 고생 많이 했는데. 괜찮아요. 다음에 또 올게요. 세탁소 아주머니도 예전에 시집살이를 호되게 당한 적이 있어서 내 처지를 이해해 주셨다. 아주머니께 인사를 하고 세탁소 문을 여는 순간 남편이 들어왔다. 여보. 뭐야, 깜짝 놀랐잖아. 당신이 왜 여기 있어? 오늘 생각보다 일이 일찍 끝났거든. 여기서 내려서 걷고 있는데 당신이 여기로 들어가는 게 보이길래 얼른 뛰어왔지. 남편은 우연히 날 발견한 게 진심으로 기쁜 듯하다. 그랬구나. 바로 그때 세탁소 아주머니가 저기 남편분한테는 말 안 했어? 그게 그럼 안 되지. 남편한테 얼른 말해. 네 편 되어줄 사람은 남편밖에 없다니까. 여보? 이게 무슨 소리야? 아니 그게 그쪽 어머님이 며느리를 많이 괴롭히는 것 같아요. 네? 여보, 그게 정말이야? 이 새댁이 불평 한마디 못하고 견디고 있길래 생판 남인 내가 보기에도 어찌나 딱한지. 그 정도로 심하지는 않아. 그러니까 괜찮아. 지금 당장 엄마한테 연락할게. 말이 떨어지기 무섭게 남편이 시어머니에게 전화를 걸었다. 남편과 시어머니의 대화를 통해 알게 된 사실. 사실 남편은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기 시작했을 때 내가 싫어하는 건 절대 하지 않고 사이좋게 지내겠다는 약속을 어머님께 받아냈었다고 한다. 보란듯이 다 어기셨지만 말이다. 어쨌든 시어머니는 남편 말에 반박하며 자기는 그런 적이 없다고 발뺌했다. 그리고 나를 바꾸라고 하더니 난 널 괴롭힌 적이 없잖니. 내 말 맞지? 라고 물으셨다. 남편에게 다 털어놓는 게 좋을 것 같긴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한 집에서 얼굴 맞대고 살 생각을 하니 괜히 시어머니 속은 안 긁는 게 나을 것 같았다. 결국 난 네라고 대답할 수밖에 없었다. 다음날 하필 이런 타이밍에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었다. 잘 다녀올게. 엄마, 정말 아무 짓도 안 한 거 맞죠? 당연하잖아. 내 말이 맞지? 네, 그럼요. 남편에게는 안 보이는 각도에서 시어머니가 심술궂은 표정으로 날 노려봤다. 이 타이밍에 남편이 출장을 가게 되다니 나는 지옥에라도 떨어진 기분이었다. 그리고 예상대로 남편이 문을 닫고 나가자마자 잠깐 얘기 좀 나누자꾸나. 네. 진짜 최악의 상황이 벌어졌다. 너 우리 아들한테 뭐라고 한 거니? 아니, 저는 아무 말도 안 했... 우리 아들한테 계속 내역한 거니? 참, 나라고 뭐 너 같은 애랑 같이 살고 싶은 줄 알아? 네? 너의 결혼도 우리 남편이 사정하길래 허락해 준 거야. 근데 뒤에 숨어서 내 흉을 봐? 그게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아니에요. 저는 그런 짓 안 했... 계속 그렇게 거짓말 할 거면 오늘 하루 종일 밥을 굶겨야겠네. 아침도 먹지 마. 너무하세요. 난 밥 먹을 테니까 넌 거기 앉아서 내가 다 먹을 때까지 구경이나 하렴.
남편이 출장에서 돌아올 때까지 쭉 이런 취급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하니 눈물이 멈추지 않았다. 바로 그때 밖으로 나갔던 남편이 다시 문을 열더니 나 다시 왔어. 혹시 내 지갑 못 봤어? 역까지 가서야 안 가지고 간 걸 알았지 뭐야. 이렇게 말하며 거실로 뛰어들어왔다. 근데 당신은 왜 울어? 갑자기 나타난 남편을 보고 놀란 시어머니, 그리고 우는 날 발견한 남편. 잠시 정적이 흐르는 가운데 아침부터 아무것도 못 먹은 내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들렸다. 설마 그럴 리는 없겠지만 집사람한테 밥 굶으라고 한 거 아니지? 왜 집사람만 수저도 없이 식탁에 앉아있어? 무슨 말이니? 네 안사람이 안 먹겠다고 한 거야. 엄마, 내가 전에 분명히 말했지? 다음에 또 이런 일 생기면 그땐 나가서 살 거라고. 난 아무 짓도 안 했다니까 그러니? 내 말이 맞지? 더는 참을 수 없었다. 계속 이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는 게 낫겠다 싶은 생각이 들자 참아왔던 말이 폭포처럼 쏟아졌다. 사실 어머님이 줄곧 나를 가정부 취급하셨어. 어차피 나가서 살 것도 아닌데 당신한테 말해봤자 괴롭힘만 더 심해질 것 같아서 말 못했어. 아니라니까. 이건 그러니까 어떻게 밥을 굶길 수가 있어. 이제 나가서 살 거니까 그런 줄 알아. 가자 여보. 얘 가지마. 내가 더 잘못했어. 그러지 말고 여기서 같이 살자. 나한테 소중한 사람을 막 부려놓고 무슨 염치로 우리가 여기서 살길 바라는 거야? 절대 용서 못해. 남편의 말을 들은 시어머니는 할 말을 잃은 것처럼 보였다. 그렇게 우린 시댁에서 나와 새로운 곳에서 살게 되었다. 남편은 몇 번이나 나에게 사과했고 다시는 시댁과 연락하지 않아도 된다고 말해주었다. 얼마 후 아버님이 돌아가시고 의지할 곳이 없어진 시어머님은 시고모님 집에 얹혀 살게 되었다. 우리 부부의 사정을 다 알고 계신 시고모님은 언니가 며느리한테 한 거에 비하면 이건 세 발의 피야! 이러면서 실컷 시어머니를 구박하신다고 한다. 시어머니에게 사과를 빙자한 구출 요청이 몇 번이나 왔었지만 울면서 고모님에게 일러 바쳤더니 그 후로는 연락이 오는 일이 없었다. 시댁 식구들과 함께 살던 집은 마침 사겠다는 사람이 나타나 값을 넉넉하게 받고 처분했다. 그 집엔 좋은 기억이 없었기에 이참에 정리해서 정말 다행이라 생각한다. 학창시절에 시급이 괜찮은 근처 오락실에서 알바를 했다. 당시는 아직 점원들의 태도가 불량한 시절이었고 점장도 역시 마찬가지였다. 평소에도 현장에는 거의 나오지도 않고 모니터만 쳐다보면서 마이크로 화만 내는 게 업무라고 착각하는 답도 없는 인간. 차별 대우도 심해서 같은 실수를 저질러도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뭐 그럴 수도 있지 하는 정도로 넘어가는데 마음에 안 드는 사람한테는 지금 장난해 임마? 뇌도 없냐? 하며 화를 내곤 했다. 대우가 뻔했기에 알기 쉽게 점장님께 아첨을 부리는 놈들도 있었고 그렇게 하면 또다시 우쭐대며 기어오르는 악순환이 반복되었다. 그리고 한 번 찍힌 놈은 거의 왕따 취급을 당해서 다들 그만두곤 했다. 게다가 카운터 알바생이나 커피를 내오는 누나들에게는 맨날 작업이나 걸고 완전 답도 없었다. 특히 귀여운 신입이 들어올 때는 완전 쓰레기처럼 굴었다. 틈만 나면 데이트하자고 꼬시질 않나, 남자친구가 있다고 거절해도 들은 채도 안 하고 강제로 일 끝마치고 같이 놀러 가자며 끌고 나가려고 해서 다들 엄청 싫어했다. 결국 거절하면 잘라버리겠다고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협박을 해서 식사 자리에 데려가거나 그래도 싫다고 한 애들은 성희롱을 못 견디고 그만두곤 했다. 그래서 항상 가게는 일손이 딸렸다. 그래서 손님들을 기다리게 할 때도 많았고 일이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 경우도 허다했다. 그럼에도 망할 점장놈은 본인 탓으로 인재가 부족한 걸 가지고 우리에게 정말 더럽게 일 못하는 뇌도 없는 자식들, 일이 장난이야? 이까짓 거 가지고 빨리빨리 안 움직여? 와 같은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쓰레기였다. 그렇기 때문에 점원과 알바생의 평판은 완전 바닥이었다. 그러던 어느 날, 그날은 큰 이벤트가 있어 아침부터 분주하게 뛰어다니는데 이 자식은 항상 그랬듯 모니터 너머로 고함만 지르고 있었다. 그것도 듣기 거북한 욕설들만 한가득. 처음에는 묵묵히 대답했는데 중간부터 가짠치도 않게 느껴져서 대답을 안 하게 되었다.
안 그래도 이벤트로 가게는 북적거리고 여기저기서 손님들이 불러대고 왜 불러도 안 오냐, 왜 이렇게 늦게 오냐 하며 수도 없이 클레임이 들어오고 있었다. 물론 이것도 모두 다 망할 점장 탓이다. 하여튼 그래서 화가 났는지 고함이 점점 심해졌다. 손님들 항의도 들어야 하는 와중에 인이어로는 점장의 고함까지 흘러나와 귀가 너무 아팠다. 이런 상태로는 도무지 대응할 수 없을 것 같아 나는 인이어의 전원을 꺼버렸다. 그랬더니 점장이 밖으로 걸어나와서는 말했다. 야, 너 잠깐 와봐. 예, 분부대로 해야죠. 이렇게 바쁜데 참 눈치도 없는 인간이시네요 생각하면서 나는 사무실로 갔다. 사무실로 데려가니 곧바로 점장은 큰 소리로 폭언을 뱉어내기 시작했다. 야, 너 내가 하는 말 안 듣고 있었냐? 내가 말하고 있는데 감히 무시를 해? 라며 사무실에 들어가서부터 계속 거듭되는 잔소리. 덕분에 또 귀가 아프기 시작했다. 나도 처음에는 조용히 듣고 있었는데 듣자 하니 열이 뻗쳐 한마디 받아쳤다. 나는 손님들 상대하느라 바빠 죽겠다고. 네 상대나 하고 있을 시간이 어딨어? 그건 니들이 모두 일 처리도 제대로 못해는 무뇌라서 그런 거 아니야? 웃기는 소리 하지 마. 여자한테 성희롱이나 해대고 마음에 안 드는 인간은 힘으로 찍어 누르기나 하는 네 탓이겠지. 여태껏 가만히 있던 것도 있지만 맞받아친 건 처음이라 잠깐 점장이 당황하더니 뭐냐 그 태도는? 사과 안 해? 라고 말했다. 사과할 만한 말은 한마디도 안 했어. 어차피 자를 거잖아. 때려치고 말지. 솔직히 이딴 직장 지긋지긋해서 그냥 그만둘까 하던 참이라 세게 나갔다. 그랬더니 점장은 내 태도가 마음에 안 들었는지 지금 그게 중요한 게 아니야! 라고 말하며 단추 몇 개를 풀어 소매를 올리더니 타투를 드러냈다. 그때 나는 한 가지 눈치챈 것이 있었다. 점장은 내가 타투를 보고 쫄아서 사과를 할 거라고 생각한 건지 거만한 얼굴을 하고 있었다. 하지만 내가 그딴 걸로 겁주려고요? 고작 기계로 대충 그린 걸로? 라고 말하니 들통난 게 얼굴에 다 드러났다. 말해두는데 그딴 걸로 난 쫄아요. 저는 어릴 때부터 제대로 된 문신을 매일같이 질리도록 봐와서요. 라고 말하니 점장이 굉장히 티나게 뒷걸음질 쳤다. 아까 그 거만한 얼굴은 어디 간 건지. 응? 너? 점장이 뭘 생각하고 있는지는 대강 예상되었다. 뭐 약간 오해하고 있을 것도 말이다. 점장은 재빨리 타투를 감추고는 사이다야, 오늘은 점심때까지를 하루 일한 걸로 칠 테니까 가봐도 돼. 내일 다시 보자. 라고 실실 웃으며 나를 돌려보내려고 했다. 아니 지금 가게가 이렇게 난장판인데 뭘 믿고 지 맘대로 말하는 거지? 멍청하기 짝이 없네. 라고 생각하며 나는 용건이 끝났으면 전 다시 일하러 가볼게요. 이렇게 가게가 바쁜데 동료들만 남겨두고 돌아가는 게 어딨어요. 라고 말하며 사무실을 나와 다시 일하러 돌아갔다. 점장은 멍해져서 그 후로 이니어의 고함 소리는 하나도 들리지 않게 되었다. 동료들도 내가 점장한테 불려가서 사무실에서 무슨 일이 있었겠구나 하고 생각했지만 돌아오니까 갑자기 점장의 고함 소리가 멈춰서 무슨 마법을 부린 거냐고 엄청 물어왔다. 나는 웃으며 대충 얼버무렸지만 뭐 점장은 아마 내가 조폭들과 관계가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겠지만 다가가기도 그렇다고 멀어지지도 못하고 애매해진 거지. 사실 내 가족은 옛날부터 목욕탕을 운영하고 있었고 어릴 때부터 진짜 문신을 넣은 아저씨들에게 귀여움을 받아왔기 때문에 진짜를 보았다고 얘기한 거다. 당시 나는 아저씨들의 등짝에 용이나 도깨비 같은 게 엄청 많아서 아저씨들을 볼 때마다 엉엉 울었다고 하는데 사실 그런 사람들은 생각보다 착했고 야 꼬맹이, 우유 안 마시면 키 안 큰다? 라며 자주 병에 든 우유 같은 걸 사주셔서 나중에는 마음을 열곤 했다. 지금도 고향이 그리워져 얼굴을 보러 갈 때면 꼬맹이 많이 컸네? 라는 소리를 듣는 경우도 있다. 요즘에는 옛날 목욕탕 자체가 흔하지 않은 것과 문신한 사람은 절대 안 받겠다는 곳이 많아서 우리 목욕탕은 옛날부터 알고 지내온 손님들이 많아 모두 세월이 지나도 사이가 좋다. 아버지도 조폭들 상대로 아무렇지도 않게 뭐 하는 거야 이놈 자식아? 문신에 확 물 부어 지워버릴까 보다. 같은 말을 하며 아저씨들이랑 장난칠 정도니까
그러다 보니 오히려 점장의 가짜 문신이 가짠치도 않았던 것이다. 하지만 내가 뭘 말하기도 전에 점장이 멋대로 오해해서 겁먹은 거니까 뭐 어때 하고 내버려둔 건데, 그 후로 점장은 왠지 모르게 나를 무서워해서 마이크로 소리치는 일도 싹 사라졌다. 그뿐만이 아니라 가게가 바빠지면 선뜻 도와주러 홀까지 나와서는 오늘은 바쁘니까 열심히 해보자 라고 말하며 내 눈치를 본다. 동료들도 어리둥절하면서도 직장이 엄청 편해졌기에 나한테 평생 이 직장 그만두지 말아달라곤 했다. 게다가 점장의 괴롭힘뿐만 아니라 성희롱까지 싹 다 없어졌다. 한 번은 점장이 여자애를 꼬시고 있길래 내가 제 친구한테 무슨 용건이시죠? 라고 하니까 얘 네 친구였구나? 네, 그런데요? 라고 말했더니 엄청 쫄아서는 도망갔다. 뭐 실제로도 그 애와는 친구였으니까 그렇게 말한 것뿐이지만 점장은 누가 나와 관계가 있는 건지 알 수가 없으니 여자애를 절대 꼬시지 않게 되었다. 점장의 180도 바뀐 태도에 조금 이상하다고는 생각하면서도 점원들은 모두 박수치며 기뻐하는 데다가 점장도 엄청 열심히 일하게 됐으니 좋은 게 좋은 거겠지. 참고로 왜인지 나는 지금 숨겨진 보스라고 불리고 있다. 어느 날 우리 동네에 애인의 가족이 근처로 이사와서 우리 딸과 같은 유치원에 다니게 되었다. 딸과 애인은 금방 친해졌고 유치원에서도 항상 함께 놀곤 했는데 수개월이 지난 어느 날 갑자기 A가 엄마 손에 이끌려 우리 집에 찾아왔다. 어리둥절해하는 나에게 A 엄마는 남편이 출장 중인데 급한 일이 생겨 갑자기 나가봐야 하는데 죄송하지만 하룻밤만 맡아주실 수 있으신가 해서요 라고 굉장히 초조해하며 말해왔다. A는 그렇다 쳐도 아이 엄마와는 그렇게 친한 사이가 아니어서 갑자기 이러시면 곤란하죠 라고 말했지만 내 허락을 구하지도 않은 채로 A를 두고 가버렸다. 나는 너무 어이가 없었다. 아이들은 서로 친하지만 아이 엄마와는 인사를 나누는 정도이고 아이를 맡아줄 정도의 사이는 아니다. 아무리 바빠도 그렇지 아이 짐도 하나도 챙겨오지 않은 것도 어이가 없다. 그래도 아무리 여기서 툴툴거려봤자 이미 A 엄마는 가버렸고 엄마 무슨 일 있으신 거니? 하고 A한테 물어보니 뭔가 전화가 왔었어요. 라는 것밖에 모르는 눈치였다. 뭐 이제 와서 어떻게 할 수도 없고 다시 데리러 왔을 때 앞으로 이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다 고 제대로 말해야겠다고 생각하며 A를 돌보기로 했다. 그렇다고 해도 A 자체는 정말 착한 아이다. 놀고 나서는 정리하자 라고 말하면 네. 라고 말하며 딸아이보다 정리도 잘하고 아줌마가 밥 만들고 있을 테니까 그동안에 둘이서 씻고 올까? 라고 말하면 생긋 웃으며 따라준다. 그 엄마가 키우고 있는 것 치고는 정말 바른 아이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착하고 전혀 손가는 일이 없었다. 무엇보다 평소에 친구가 놀러오는 일은 거의 없었기에 딸아이가 엄청 기뻐하는 것도 있어서 나도 반강제로 떠맡게 되어 화가 난 기분은 그때 다 가라앉았다. 하지만 그 후 사건이 터졌다. 그날 밤은 우리 남편도 마침 출장 가 있던 참이라 딸이랑 둘밖에 없었으니까 이따 반값 세일하는 반찬이라도 사러 다녀올까 생각하고 있었지만 아무래도 남의 집 아이가 와 있는데 그건 좀 아닌 것 같아 냉동에 둔 새우튀김을 해동해서 딸과 A에게 새우튀김을 넣은 어린이 정식을 만들어 주었다. 딸아이의 부탁으로 저녁은 항상 어린이 정식 같은 느낌으로 만들고 있는데 A는 집에서 그런 건 먹어본 적 없다면서 뭐야 이거? 너무 맛있겠다. 삐네 집은 레스토랑이야? 라며 엄청 좋아했다. 그렇게 말해주니 기쁘지 않을 수가 없고 딸아이는 자랑스러운 얼굴로 우리 엄마 엄청 대단해. 맨날 어린이 정식 만들어줘. 라고 자랑하고 있다. 그럴싸하게 흉내만 낼 뿐이지 뭐 라고 속으로 생각하면서도 둘을 위해서 디저트로 사과라도 깎아주려고 주방으로 가서 잠깐 있었더니 갑자기 딸이 울며 나를 부르러 왔다. 깜짝 놀라서 딸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가보니 A가 얼굴이 빨개져 호흡곤란으로 쓰러져 있었다. A야,
괜찮니? 나는 곧바로 구급차를 불러 병원으로 가보니 저녁으로 먹은 새우튀김이 원인이었다. 알고 보니 새우 알레르기였다고 한다. 그런 얘기 A 엄마에게는 한 번도 들은 적 없다. 하지만 그건 A와는 상관없는 얘기이고 아이를 힘들게 하게 된 건 틀림이 없다. 어쨌든 딸아이와 둘이서 무사하길 빌며 함께 병실에 머물렀다. 물론 그 사이에 나는 몇 번이나 애 엄마에게 연락을 했다. 새우튀김을 튀기다가 A 엄마가 연락처를 알려주지 않은 걸 떠올렸고 다른 아이 엄마들에게 연락해 그중 한 명이 번호를 알려주었다. 하지만 전혀 전화를 받지 않아 결국 밤새도록 연락해봤지만 소용이 없었다. 그리고 A는 병원 치료를 받고 다시 괜찮아져서 안심하긴 했지만 이런 중요한 걸 말 안 하고 방치하다니 애 엄마는 참 뭐하는 인간인지 엄청 화가 나서 참을 수가 없었다. 알레르기가 있다고 한마디만 해줬으면 나름 식사도 신경 썼을 거고 A가 그런 끔찍한 일을 당하지 않았을 텐데 게다가 밤새도록 전화했는데 한 번도 연락이 안 된 것도 너무 화가 났다. 애를 맡겨두고 갈 정도라면 적어도 언제든 연락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결국 연락이 안 된 채로 병원에서 A를 데리고 돌아오니 애엄마가 와 있었다. 얼굴을 보니 또다시 화가 치밀어 올라 애엄마에게 쌓인 화를 쏟아냈다. 그랬더니 A 엄마는 다른 집 애한테 밥을 먹일 때는 알레르기 여부를 물어보는 건 상식이죠 라고 말했다. 뭐? 이 사람 진짜 애엄마 맞아? A 엄마는 나에게 책임을 묻기나 하고 호흡곤란으로 괴로워했던 A 걱정은 하나도 하지 않는 눈치였다. 결국 그대로 A는 엄마에게 끌려 돌아갔지만 그 후 나의 의혹은 커져만 갔다. 며칠 후 A 아빠가 돌아와서는 우리 집에 사죄하러 왔다. 아무래도 애 엄마는 이번 일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고 조용히 넘어가려 했나 본데 우리가 구급차를 불러 소란스러웠을 때 그중에 우연히 A를 알고 있던 사람이 있어서 남편에게 연락이 갔다고 한다. 남편분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내가 예상한 대로 그 여자는 A의 친엄마가 아니었다. 계모였던 것이다. 지금의 남편과 재혼을 했지만 A는 거의 돌보지도 않고 귀여워하지 않아 걱정이었다고 한다. 그렇게나 잘 도와주기도 하고 야무진 아이인데 라고 생각하며 더 이야기를 들어보니 그 애엄마는 바람을 피우고 있었다고 한다. 내게 A를 맡기러 온 그날도 급한 용건인 듯한 뉘앙스로 말했었지만 사실은 그저 바람 피우러 간 것일 뿐이었다. 남편이 집에 돌아와 이번 일을 캐물으니 뻔뻔하게 내 애도 아닌데 어떻게 되든 알게 뭐야? 라는 말 같지도 않은 소리를 했다고 한다. 애초에 엄마가 있으면 딸아이가 기쁠 거라 생각해 결혼을 했다는데 이번 일로 이혼을 결심했다고 한다. 딸은 좋아하던 A가 없어질 거라 생각했는지 울상이 되었는데 여기가 남편분의 고향이라고 가까이에 친정도 있어서 이사를 가지 않는다는 말을 듣고 기뻐했다. 또 이혼과 동시에 불륜을 저지른 것과 더불어 아이를 방치했다는 이유로 부인을 고소할 거라고 말했다. 물론 나도 최선을 다해 도와주었다. 그리고 소송당한 부인은 내 애도 아닌데 왜 돌봐야 하는 거야? 라고 했다는데 혼인관계를 맺고서 그런 논리가 통할 리가 없었고 남편은 그 여자로부터 위자료를 받게 되었다. 불륜 상대와는 어떻게 되었는지 모르지만 재판에서 패소하고 나니 엄청 화를 냈다고 한다. 그 후 우리 딸과 A는 변함없이 친하게 지냈고 가끔 A의 아빠가 출장을 갔을 땐 우리 집에서 지내기도 하고 우리 애가 A 할머니 댁에 놀러 가기도 해서 굉장히 즐거운 듯 했다. A 아빠도 돌아올 때는 기념품을 사오기도 하고 우리 남편과 얘기도 하게 되어서 이제야 진짜 친한 가족 간의 관계가 되어가고 있다. 게다가 요즘은 A가 집안일을 도와주는 걸 보고 우리 딸도 자주 도와주게 되어 너무 기쁘다. 형편없는 계모 때문에 한때는 큰일도 났었지만 정말 귀엽고 똑똑한 A가 무사해서 정말 다행이다. 남편의 정근지에서 엄청난 일에 휘말리게 됐다. 남편의 정근지는 시골 마을인데 그곳에는 싱글맘인 하은 씨가 살고 있었다. 양로원에서 영양사로 일하고 있고 한 달에 한 번 하은 씨의 집에서 회비를 걷어
요리 교실 겸 홈파티를 개최할 정도로 요리 금손이다. 심지어 30대 중반이라고는 믿기지 않을 정도로 예쁜 몸매를 가진 미인이다. 이런 사람이 왜 싱글맘이지? 라는 의문이 들었지만 그녀의 이혼 스토리는 그곳에서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유명했다. 하은 씨의 전 남편은 회사 동료나 부하를 집에 데려와 자주 술을 마시곤 했었다. 하은 씨가 오늘은 몸이 좋지 않으니 데려오지 말라고 해도 굳이 동료와 부하들을 데려와서 하은 씨에게 술상을 봐오게 했다. 전 남편은 하은 씨가 임신하고 나서도 계속 데려왔다. 그 중에서도 전 남편의 부하라는 사람은 집에 올 때마다 자꾸 하은 씨의 심기를 건드렸다고 한다. 얌전해 보여도 알고 보면 해픈 게 여자의 본성이죠. 다른 남자의 아이를 몰래 배울 수도 있으니 꼭 친자 확인을 해봐야 해요. 라며 전 남편을 계속 부추겼고 그 자리에 있던 다른 동료도 하은 씨는 얼굴이 예뻐서 껄떡대는 남자도 많을 거야. 남자가 너 하나뿐일 거란 착각은 안 하는 게 좋을걸? 라며 동조했고 점점 전 남편도 진짜 뱃속의 아이가 내 아이 맞아? 라며 의심하기 시작했다. 그리고 드디어 그 사건이 터져버렸다. 그건 만삭을 앞두고 있던 어느 날 밤의 사건이다. 그날도 전 남편은 부하와 동료를 집에 불러 술을 마시고 있었다. 그리고 언제나처럼 부하는 헛소리를 시작했고 결국 하은 씨와 말다툼을 하기에 이르렀다. 뱃속 아이가 진교 선배의 아이가 아니니까 괜히 더 화내는 거죠? 그 아이의 아빠는 누구예요? 대체 어떤 놈인가요? 유부녀를 임신시킬 정도니 꽤 잘 나가는 남자겠네요. 라며 하은 씨를 살살 약올렸다고 한다. 무슨 말을 그렇게 해요? 제가 몇 번이나 말했잖아요. 바람 같은 건 피우고 있지도 않고 뱃속 아이는 진규 씨의 아이라고요. 라며 하은 씨가 발끈하면 할수록 부하는 수상한데? 라고 말하면서 희죽거렸다고 한다. 결국에는 전 남편이 너 왜 이렇게 발끈해? 아무래도 수상해. 설마 진짜 내 아이가 아닌 거야? 그럼 이혼하는 수밖에 없어. 라고 폭탄 발언을 하고 말았다. 그러자 부하는 그쵸? 이런 드센 여자는 빨리 끊어내는 게 상책이에요. 아이가 딴 남자 애라면 더 생각할 것도 없다고요. 라며 전 남편을 부추겼다. 그 자리엔 동료와 다른 부하들도 있었지만 아무도 전 남편과 그 부하의 막말을 막으려 하지 않았다. 하지만 전부터 이혼을 생각하고 있던 하은 씨는 그 막말들을 몰래 녹음해뒀다. 그리고 전 남편과 동료들이 만취해서 쓰러지자마자 그 집을 나왔다고 한다. 전 남편이 하은 씨의 가출을 알게 된 건 다음 날 저녁이었다고 한다. 계속 전 남편이 하은 씨의 핸드폰과 처가댁으로 전화를 걸어왔지만 그땐 이미 친정 부모님이 예약해둔 근처 산부인과에 입원해 있었다. 그리고 그 다음 날 전 남편이 처가댁을 찾아왔지만 하은 씨는 여기 없다고 했고 이웃 사람들과도 미리 말을 맞춰 전 남편을 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하은 씨가 전 남편을 만난 것은 무사히 남매 쌍둥이를 출산하고 나서였다. 시댁의 친정 부모님과 아이들을 데려가서 정식으로 남편에게 이혼을 요구했다. 이혼이라니? 역시 내 아이가 아니었던 거야! 라며 전 남편과 시부모가 화를 내는 바람에 친자 확인을 하기로 했다. 친자 확인 결과 쌍둥이는 모두 전 남편의 아이임이 밝혀졌다. 그러자 전 남편은 나 이혼 안 할래! 라며 들러붙기 시작했다. 이혼하자고 말한 건 당신이에요. 다 같이 뭉쳐서 바람을 피웠다는 둥, 딴 남자 애를 뱉다는 둥, 대놓고 나를 모욕하고 폭언하며 몰아세운 것도 당신이에요. 라고 말하자 전 남편은 취해서 내가 말실수한 거야. 진심은 아니었어. 라며 변명을 했다고 한다. 그래서 하은 씨는 그날의 녹음 파일을 들려주며 이래도 농담이라고 할 건가요? 라고 물었고 전 남편과 시부모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그 후 상당한 액수의 위자료와 양육비를 전 남편이 지불하는 조건으로 이혼은 성립되었다. 모욕죄로 고소당한 부하는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했을 뿐입니다. 라며 변명했고 고소를 취하하는 대신 위자료를 지불하기로 했다. 전 남편은 아이와의 만남을 핑계 삼아 당신이 만들어준 요리가 먹고 싶어. 우리 다시 한번 잘해보자. 라며 하은 씨와 끊임없이 재결합하기를 원했고 전 남편의 부모는 우리 손주 내놔! 라며 보육원에서 아이를 가로채려다 경찰에 잡히기도 했다. 부하는 회사를 나와 할부로 지불하기로 했던 위자료를 딱 2번 지불한 후 잠적했다고 한다. 근데 이 중에서 어떤 점이 엄청난 일이냐고? 그 부하가 바로 내 남편이었기 때문. 하은 씨는 이혼 후 친정이 있는 시골로 돌아왔다. 그 후 남편과 함께 길을 걷는데 하은 씨와 딱 마주친 것이다.
하은 씨는 남편에게 이런 곳에서 다시 만난 건 신의 인도하심이네요. 천벌을 받을 사람 같으니. 라며 화를 냈고 아무것도 모르는 내게는 그 사건을 자세히 설명해 주었다. 갑자기 알게 된 그 사건 때문에 저금해둔 돈에서 위자료의 잔금을 갚아나가게 된 것도 모자라 마을에서는 저 집 남편이 글쎄 라며 뒤에서 욕까지 얻어먹게 되었다. 하은 씨도 남편분이 마음을 고쳐먹었다면 다행이지만 그런 막말을 아무렇지 않게 하는 사람이니 아이가 생기기 전에 남편과의 관계를 다시 생각해 보시길 바래요 라고 했다. 더 이상 이 마을에서 살아갈 수 없었던 나는 혼자서 친정으로 도망쳤다. 그렇게 일주일이 지나고 남편이 불쑥 우리 친정에 찾아왔다. 그리고 우리 다른 데로 나가 살자 라고 했다. 위자료는 어떡할 건데? 설마 이번에도 안 주고 도망칠 생각이야? 라고 묻자 그땐 고소 치하를 위해 위자료를 주겠다고 했던 거야. 하은 씨가 그냥 통상적인 이야기를 오해해서 들은 것뿐이고 실제로 모욕하려던 건 아니었으니 위자료를 줄 필요가 없지. 그래서 안 준 거야. 남편은 열심히 변명을 늘어놓았고 앞으로도 위자료를 줄 생각은 없다고도 말했다. 완전 인간 쓰레기였다. 이 인간은 재활용도 안 된다는 것을 깨닫고 나는 이혼을 결심했다. 하지만 남편이 좀처럼 인정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시부모에게 따졌다. 시아버지는 난 아들이 고소당했다는 사실도 몰랐어. 이 세상에 완벽한 사람은 없단다. 언행에는 다소 문제가 있었을지도 모르겠지만 이번 한 번만 우리를 봐서 용서해줬으면 좋겠구나. 그러자 남편도 시부모를 방패 삼아 임신 중이라 예민해져서 과잉 반응한 거라니까. 하은 씨 혼자 유난 떤 거야. 그래도 앞으로는 언행에 좀 더 신경 쓸게 라며 갑자기 당당한 태도로 말했다. 나는 시부모에게 다소요? 다소가 아니니까 위자료를 내게 된 거라고요 라고 말했고 남편에게는 임신 중이라 과잉 반응한 거라고? 그딴 막말은 임신 중이 아니라도 열받을 만하지 라고 팩폭을 날려주었다. 그리고 남편 몰래 하은 씨에게 받은 증거 녹음 파일을 시부모와 남편에게 들려줬다. 시부모는 얼굴이 하얗게 질려서는 이혼하거라. 남은 위자료는 우리가 꼭 갚으마. 우리 아들 때문에 이혼까지 하게 된 하은 씨에게는 진심으로 미안한 마음뿐이구나 라며 갑자기 태도를 바꿔 몇 번이고 사죄했다. 그리고 남편은 시아버지에게 비 오는 날 먼지나게 맞았다. 그 후 약속대로 시부모는 하은 씨에게 위자료를 전액 지불했고 나도 이혼 위자료를 받을 수 있었다. 시부모는 처음부터 다시 제대로 가르치마 라며 또다시 사죄했지만 사귄 지 1년, 결혼한 지 1년이 지났는데도 남편을 간파하지 못한 나의 어리석음을 반성하는 계기가 되었다. 남자친구와 사내 연애를 하다 내가 임신이 되어 우리는 결혼하게 되었다. 먼저 혼인신고부터 하고 출산 후 모든 일이 안정되면 식을 올릴 생각이었기 때문에 우리는 결혼식 비용을 저금하기로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남편이 목욕하는 사이 책상 위에 있던 남편의 핸드폰이 울렸다. 핸드폰 화면에는 연아, 하트라는 이름이 떠 있었다. 헐, 누구야? 핸드폰을 뒤져봤더니 어젠 고마웠어. 다음엔 콘돔 없이 해도 되니까 지갑 사줘. 라는 몇 개의 메시지가 와 있었다. 바로 스크린샷을 한 후 내 폰에 저장했다. 증거를 확보한 나는 설마 하는 마음으로 우리의 저금 통장을 확인했다. 15,000원? 말도 안 돼! 1,500만 원이 들어있던 통장에는 불과 15,000원밖에 남아있지 않았다. 나머지 돈은 그 여자에게 모두 써버린 게 확실했다. 남편의 지갑에서 신용카드를 꺼내 카드 번호 등을 적어두고 남편이 없을 때 인터넷으로 카드 명세서를 확인했다. 예상대로 많은 양의 여자 가방과 향수 등 가지가지 사재 끼고 있었다. 바로 흥신소에 부탁해 뒷조사를 했고 바로 불륜 증거를 잡을 수 있었다. 흥신소 사람에게 받은 사진에는 여자와 손을 잡고 호텔에 들어가는 남편의 모습과 차 안에서 민망한 짓을 하는 모습도 찍혀 있었다. 증거를 확보한 나는 평소처럼 행동하며 퇴근 후 남편의 모습을 몰래 지켜보았다. 내가 지켜보고 있다고는 생각지도 못한 채 남편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나는 그 대화를 몰래 엿들었다. 역시 연아는 너무 귀여워. 다음엔 언제 만날까? 곧바로 나는 남편이 전화하고 있던 핸드폰을 뺏어들어 화장실로 들어가 버렸다. 핸드폰을 뺏긴 남편은 화장실 문을 쾅쾅 두들기며 뭐하는 짓이야? 빨리 내 핸드폰 내놔! 당신, 연아가 누구야? 아니, 네가 오해하는 거야. 오해? 무슨 오해? 그냥 내 후배야.
그냥 후배한테 가방에 지갑 선물도 하나 보지? 대체 왜 남의 핸드폰을 뒤지고 난린데? 짜증나게! 뭐? 잘못은 자기가 해놓고 왜 나한테 화를 내? 난 네가 날씬해지면 예뻐질 거라고 믿고 사귄 거였어. 살이 빠지기는커녕 임신이나 하고 너랑 괜히 사귀었어! 라며 도리어 자기가 화를 냈다. 진짜 최악이다. 남편의 말에 맥이 빠졌지만 계속 화장실에 있을 수는 없었다. 화장실 문을 열고 나가려던 그때 갑자기 배에 예리한 진통이 느껴졌다. 하필 이럴 때. 갑자기 찾아온 진통이 너무너무 아파서 나는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다. 그러자 남편은 걱정은커녕 아파서 움직이지도 못하는 나를 내려다보며 핸드폰을 뺏어갔다. 허락 없이 남의 핸드폰을 뒤지니까 벌 받는 거야. 이 기록만 없애면 증거도 없지. 이걸 어째? 라고 말하며 집을 나갔다. 나는 순간 남편의 행동에 살의를 느꼈다. 결국 핸드폰을 가지러 거실까지 기어갔고 가까이에 살고 있던 친정 부모님께 전화해 병원에 갈 수 있었다. 곧바로 진통이 시작됐고 나는 건강한 딸을 낳았다. 일단 남편에게도 진통이 시작됐다고 전화했지만 일하느라 바쁘다며 병원에 와주지도 않았고 낳고 나서도 병문안 한 번 오지 않았다. 몹시 화가 난 우리 부모님은 그런 남편을 두고 지석이는 왜 와보지도 않는 거냐? 라고 하셨고 부모님께 지금까지의 일들을 이야기하자 부모님은 극대노하셨다. 엄마는 일단 사돈들도 불러서 이야기를 해봐야겠구나 라고 했고 불륜녀도 부른 자리에서 다 같이 이야기를 하기로 했다. 그리고 퇴원 후 모두가 한자리에 모였다. 먼저 아빠가 지석이 너는 왜 아기가 나온 후에도 병원에 와보질 않은 거냐? 라고 물었고 남편은 실실 웃으며 답했다. 일로 바빴거든요. 죄송합니다. 일로 바빠서? 그건 그렇다 치고 그럼 왜 배가 아프다는 아내를 두고 집을 나가버린 거지? 설마 진통이 왔을 거라고 생각도 못했어요. 부부싸움 중이었고 가희가 절 이겨먹으려고 일부러 연기하는 거라고 생각했거든요. 라며 끊임없이 변명만 늘어놓는 남편. 심지어 시어머니까지 한술 더 떠서 아들은 일이 바빴다잖아요. 그리고 그때 가희도 그렇게까지는 아파 보이지 않았대요. 부부싸움도 가희가 바람을 피워서 하게 된 거라고 우리 아들이 그러던데 모든 잘못은 며느리가 한 거 아닌가요? 이 쓰레기 새끼. 내가 바람을 피운 거라고 시부모님께 거짓말을 했겠다? 아직도 실실거리는 남편을 가리키며 나는 아니요, 바람을 피운 건 남편이에요 라고 말해줬다. 아니, 바로 옆에 불륜 상대가 떡하니 앉아있는데 안 보이나? 남편은 진통으로 아파하고 있는 내게서 핸드폰을 뺏어들어 증거를 모두 지웠기 때문에 자신만만한 얼굴로 난 바람 피운 적 없는데? 증거도 없잖아. 그리고 연하는 내 후배야. 알겠어? 라며 여유만만한 말투로 이야기했다. 아, 그래? 그럼 이건 뭐야? 하나하나 자세히 설명해 줄래? 나는 흥신소 사람에게 받은 사진을 모두가 보는 앞에 흩뿌렸다. 사진을 본 시부모님은 눈이 커졌고 이게 대체 어떻게 된 거냐는 눈으로 남편을 보고 있었다. 남편은 남편대로 증거가 없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수많은 증거들을 보고는 멘붕이 온 것 같았다. 방금의 여유로웠던 남편은 어디 갔나 싶을 정도였다. 이거 뭐야? 너 그만두지 못해? 내가 사진을 테이블 위에 펼쳐 보이자 남편은 허둥지둥하며 다시 쓸어 모으려 했다. 그런 남편의 모습을 본 시어머니는 얘, 너 너무하는 거 아니니? 남편이 불쌍하지도 않아? 라고 했고 그 말을 듣고 나도 모르게 웃음을 터뜨리고 말았다. 불쌍해요? 저는 진통이 오는데도 도움 하나 못 받고 혼자서 아기를 낳았어요. 대체 누가 더 불쌍한 거죠? 그건...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있는 시부모님 대신 남편이 변명이랍시고 개소리를 늘어놓았다. 알았어. 이번엔 내가 잘못했어. 그치만 네가 살을 빼지 않아서 벌어진 일이니 서로 퉁치고 끝내자. 마치 사과했으니 됐지? 라는 듯한 남편의 표정에 나는 화를 억누르며 새로운 증거를 보여주었다. 정말 퉁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나는 집에 몰래 설치해뒀던 CCTV 영상을 보여줬다. 그 영상에는 내가 입원해 있을 때 불륜녀를 집에 데리고 온 남편의 모습이 찍혀 있었다. 야! 이건 사생활 침해잖아! 너 고소할 거야? 빡친 남편이 내게 달려들려고 하던 그때 지금까지 조용히 지켜만 보고 있던 시아버지가 갑자기 벌떡 일어나서는 남편의 얼굴을 있는 힘껏 내리쳤고 남편은 나가 떨어지고 말았다. 이 썩을 놈!
바람 피운 것도 모자라 부모한테 거짓말까지 해? 계속 실실거리긴 하고 말이야. 너는 천하에 몹쓸 놈이야! 라며 이가 부러진 남편을 내려다보며 벌컥 역정을 내셨다. 그리고 바로 나와 우리 부모님께 무릎을 꿇고 정말 대단히 죄송합니다. 누워있지만 말고 너도 빨리 무릎 꿇고 빌어. 당신도야. 대체 이런 놈을 왜 감싸고 도는 거야? 시아버지의 엄청난 극대노에 시어머니와 남편은 겁을 먹고 얼른 무릎을 꿇었다. 제가 원하는 건 이혼과 위자료 그리고 양육비예요. 라고 말하자 남편은 내가 그 돈을 왜 줘야 하는데? 라고 했고 나는 카메라와 사진을 가리키며 돈을 줘야 할 이유는 충분하지? 아이씨. 우리들의 모습을 처음부터 지금까지 겁먹은 얼굴로 지켜보고 있던 불륜녀 연아는 이미 엉엉 울고 있었다. 하지만 운다고 해서 봐줄 수는 없지. 당신은 어떡할 거예요? 나는 옆방에 미리 불러둔 연아의 남편을 불렀다. 남편의 얼굴을 보자 이내 얼굴이 창백해졌다. 연아의 남편은 당신과는 이혼이고 위자료도 청구할 거야. 이거 다 오해야. 오해라고. 연아는 남편에게 울면서 매달렸지만 남편은 그 모습을 매섭게 내려다볼 뿐이었다. 그리고 내게 허리 숙여 인사한 후 그 자리를 떠나갔다. 연아는 처량한 모습으로 울고 있었다. 그 후 우리는 이혼했다. 위자료는 한 번에 지불하고 양육비는 매달 지급하겠다는 각서도 쓰게 했다. 이혼당한 남편은 부모에게도 절연당하고 말았다. 경제적 지원도 없고 월급에서 양육비를 제외하면 돈이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어려운 생활을 하고 있는 듯했다. 불륜녀 연아의 남편은 흔히 말해 수제 엘리트였고 덕분에 지금까지 풍족한 생활을 해왔던 연아였지만 이혼 위자료를 지급한 후 부모님 댁으로 돌아가야만 했다. 하지만 가족들에게조차 밥충이 취급을 받고 있다고 한다.